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훈입니다. 아침 신문 만나보시죠. 첫 번째 신문 조선일보입니다. 신생아 2,000명. 자, 어떤 내용인지 펼쳐보죠.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를 진행했는데요. 2015년부터 2022년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출산을 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신생아들이 2,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한 1% 정도, 20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신 2구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출산 기록 있지만 미신고됐던 사람, 경찰이 조사를 해봤는데 30대 엄마가 직접 태어난 지 하루 만에 바로 살해하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그 다음 해도 하루 만에 살해하고 냉동실에 넣어놨던 것이 이번 조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끔찍한 소식이고 1% 조사에서 시신 2구를 발견했는데 희생자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더 면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성취도 시험. 자,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정부가 강화안을 발표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내년부터 전원 성취도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고교 학점제도 2025학년부터 도입하되 국영수 등은 공통 과목 상대 평가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신을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 절대 평가가 아닌 상대 평가를 하겠다라는 얘기고 자사고도 폐지한다는 말들이 많았는데 존치시키고 외고와 국제고는 외국어, 국제고 이런 식으로 통합한다는 게 이번 정부의 교육 방침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보시죠. 6년 괴담. 자, 사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드 전자파 6년 괴담 뚜껑 열어봤더니 기준치의 0.19%. 사실상 인체에 거의 유해가 없다는 게 이번 검사 결과 드러난 겁니다. 정부가 환경 영향 평가 승인을 받았는데 휴대전화 기지국보다 훨씬 위험도가 덜한 수준이고 전자레인지 참외, 몸이 튀겨진다, 이런 얘기들을 괴담들 막 유포했었는데 그건 다 사실도 아니고 괴담, 정말 악의적인 괴담이었던 게 이게 드러났습니다. 성주 농민들 한때 수백억씩 타격 입었었는데 어찌됐든 이번 계기로 괴담에 대해서 한 번 더 따끔하게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문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신동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신동방통은 앞서 신문에서 보여드렸던 사드 괴담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오염수를 둘러싼 괴담 공방이 치열한데 6년 전에도 사드 괴담 공방으로 정치권이 꽤나 시끄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사드가 인체에 해롭다면서 선동에 앞장섰었는데 6년 만에 밝혀진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사드는 꺼져라! 꺼져라! 미국 사드! 미국으로! 미국 사드! 미국으로! 한석한 선수가 해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다. 사드 괴담으로 선동하고 사과도 없던 민주당은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자,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평가를 중단하면서 괴담의 진실이 곧바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정권 바뀌고 그리고 지난해 6월에 이제 환경평가 들어갔고 어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6년 만에 나온 결과는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 전자파라는 게 1평방미터당 15와트 정도다. 네. 그런데 지금 사드 현장 성주죠. 거기서 배치된 그렇습니다. 것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그해 530분의 1인 0.018870와트 평방미터당 이 네.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 기지국에서 나오는 그런 전자파보다도 훨씬 적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결과가 지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네. 환경 영향 평가를 낼 때 국방부가 무해하다라는 것들을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발표를 못하게 중단을 시켰어요. 네.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발표가 되면 그 이전에 자기들이 그렇게 문재인 정부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를 탄핵을 하고 들어선 정부 아닙니까? 네. 근데 그 탄핵이라는 게 뭐 국정농단 여러 가지 이유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사드 배치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동안에 본인들이 얘기했던 그 모든 괴담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들이 자기가 집권을 하고 있을 때 밝혀지게 되니까 네. 그걸 발표를 못하게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저도 이제 평생 기자를 했습니다만 네. 인간의 역사라는 것들은 이 미신이 과학이 미신을 극복해가는 역사예요. 과거에는 지구가 평평하다. 네. 뭐 벼락이 치는 건 신들의 분노다. 뭐 온갖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사람들이 다 믿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과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극복해왔고 그러면서 인류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민주당이 해왔던 것들을 보면 네. 수없이 많은 괴담, 정말 미신 수준의 괴담을 그걸 퍼뜨리면서 국민들을 과학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미신 쪽으로 이끌어가는데 일조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동안에 저질러왔던 수많은 그런 미신 방조 행위, 그것 중에 하나가 또다시 확인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시 민주당이 어떤 괴담들을 퍼뜨렸는지 신문을 통해서 잠깐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이재명 대표 당시에 지금 성남시장이었습니다. 2017년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 사드 배치 시 반경 3.5km 이내 강력한 전자파가 발생한다. 손혜원 전 의원 사드 전자파 앞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상호 의원도 몇백 킬로미터를 들여다보는 레이더를 쏘는데 그게 안전하겠느냐라고 또 우려에 조장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고요. 그리고 김종대 전 의원도 사드에서 나오는 극초단파는 위험한 전자파다 이런 얘기들을 막 했습니다. 뭐 내 몸이 튀겨질 것 같다, 인체에 치명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쭉 했었는데 노래도 개사해서 부르고 노래 자랑까지 열고 뭐 민주당이 그때 어마어마하게 괴담을 퍼뜨렸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모습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전자파에 튀겨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쌤통이다! 아이고 쌤통이다! 정말 내가 어땠어 사드 배치 딱 좋은 것인데 사드만대 향한 나의 마음은 무조건이야. 사드 배치 향한 나의 마음은 불법 자중이야. 사드는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도 안보상으로도 명백하게 피해만 입히는 조치가 맞습니다. 강대국이 요구했다고 해서 이미 합의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봉합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박성준 의원님, 일단 저런 모습이 과거에 있었고 이번에 환경평가 결과가 발표되면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는데 민주당에서는 아직 뭐 공식적 입장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제 그 얘기하면서 좀 그 민주당이 이제 미신 얘기하시고 막 우리 김정일 의원님이 민성을 엄청 공격을 하셨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의 이 미신 정치도 빨리 끊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이 천공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네. 그 의혹의 당사자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끊어내는 것이 추후에 정권의 안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주술 정치 빨리 끊어야 된다는 얘기. 그래야 되겠는데. 이 사드의 이제 본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북한에 이제 핵실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고고도 미사일 체계라고 하는 사드 예. 배치가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이 사드 배치는 어떤 또 큰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같이 맞물려 있는데 미국이 2016년대 오바마 정부에서 아시아 회귀 정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대중국 견제 정책을 하는데 안보 정책, 특히 이제 군사 전략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의 이제 핵실험과 관련해서 이러한 전반적인 것이 나오면서 그러면 이게 사드가 배치됐을 때문에
한반도 평화에 그러면 이게 도움이 되는 거냐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었어요. 저희가 기억이 잘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면 한반도가 미중 패권 전쟁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한반도 평화에 이게 도움이 되는 거냐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나오는 논란 중에 이게 뭐 전자파 얘기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본질은 이 사드 배치가 한반도 평화에 정말 결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도움이 되느냐의 논란 차원에서 여러 얘기들이 나왔던 것이죠. 예. 예, 저 이 부분을 보면서요. 예전 사건이 또 한 가지가 생각났는데 KTX 그 천성상 터널 뚫을 때도요. 도롱뇽을 살려야 된다면서 사실은 사회적 비용이 엄청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KTX가 천성산을 운행하고 있는데 도롱뇽 여전히 건재하고 있고요. 더 숫자도 많이 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저는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같이 관계했던 전직 의원, 현직 당대표 전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때 사실은 피해자가 누구냐 하는 걸 봐야 되는데 거기 있는 주로 주민들과 그 참외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었어요. 그 농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배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김종혁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군에서 이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네. 발표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지금 뭐 박성준 의원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국하고의 관계 때문에 사실 이걸 발표하지 않았어요.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사드 기지를 네. 제공한 모 기업에 관련한 모든 마트들을 중국에서 다 퇴출시켰습니다. 이런 중국의 보복들이 있었고 중국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굉장히 이번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사드 배치가 네. 뭐 과연 필요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북한에서 얼마나 자주 한국을 향해서 아니면 다른 나라를 향해서 ICBM이라든지 뭐 SIBM이라든지 이런 미사일을 쏘지 않습니까? 그 미사일을 쏘아졌을 때 미사일을 격추시켜서 떨어뜨려야 되고 그 상황들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드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증명이 되고 있는데 그때 논란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간단한 부연 설명하면 근데 그 당시 이제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이제 국제 정치에 대한 질서에 대한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거고 특히 이제 지역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드 배치를 어느 지역으로 할 건가? 우리가 얘기하면은 그냥 성주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성주로 배치하겠다고 하니까 누가 반대해요? 민주당이 처음에 반대했습니까? 성주 지역 주민들이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왜 우리 지역에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 운동이 커졌고 그러면서 평화 운동과 같이 맞물려서 그 당시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그것을 그러면서 거기 지역의 그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서 전자파 얘기가 한 부분적으로 들어간 것이죠. 예.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드 배치를 둘러서 외교적인 논쟁은 여당과 야당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입장이 또 다를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그런 어떤 정말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쟁이 벌어지는 것들을 미신의 수준으로 치환시킨다는 거예요. 광우병 때도 그랬습니다. 광우병 예를 들면 미국소 수입을 놓고 얼마든지 논쟁을 벌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광우병이라는 국민들의 어떤 공포감, 그 먹거리에 대한 공포감을 최대 극대화시키면서 사실 몇 달 동안 저 그때 그 사회부 기자였기 때문에 그 현장에 거의 매일 나갔어요. 도심이 완전히 마비가 된 거 아닙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었잖아요. 그걸로 지금 나라를 다 뒤집어 놨던 겁니다. 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 국정 현장에서 혹은 국회에서 논쟁을 할 수도 있어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게 아니고 그것을 국민들에 대한 공포심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전자파로 튀겨진다느니 네. 성주 참외가 다 썩어간다느니 네. 그래서 지금 성주 참외가 썩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15년 지난 다음에 광우병 환자가 대한민국에서 한 명이라도 발생을 했습니까? 이런 거짓말들에 대해서 전혀 사과를 하지 않고 매듭을 짓지 않아요.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면서 그때 그거 우리 외교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 와 광우병 얘기하려는 거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후쿠시마
그 이 원전수 오염수. 오염과 관련된 얘기도 몇 년 지나가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뒤에 벌어져서 자 4, 5년 뒤에 돌아온다. 근데 조사를 다 했는데 하나도 수치가 변한 게 없다. 생선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때 민주당은 과연 또 뭐라고 할지 그게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광우병 그리고 사드 그리고 지금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까지 괴담은 계속 나오고 있고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민주당 반대 투쟁 열심히 하고 있죠.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자, 7월 한 달간 전국 순회 장외 토론 투쟁했고요. 김용민 도보 순례 사진 지금 보이시죠? 800km 남해안 도보 순례하면서 또 이 공포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수 투기 윤재갑 의원 반대 단식 투쟁, 삭발 투쟁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자, 권세진 기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지금 오염수 문제도 결국 사드 광우병 때처럼 민주당이 악의를 품고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사드 때도 절 취재를 했고 네. 사실 얼마 전에 월간조선 이제 4월호에 그동안 성주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 성주 참여에 어떤 일이 있었나를 6년 동안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는 이제 농민들이 굉장히 이제 충격을 많이 받았고 지금 사실 어떻게 변했던 거예요? 그대로인가요? 근데 아니요, 참외 매출이 2자릿수로 늘었고요. 늘었고요? 그리고 매출 이제 사람들이 먹어보니까 성참외가 맛이 있고 민간 업체에서 이렇게 방사능 조사를 했는데 네.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게 지금 한 그때부터 몇 년이 지나면서 해서 6년 사이에 지금 성주 이제 주민들의 소득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요. 참외 자체가 지금 굉장히, 그리고 성주 참외의 국산 점유율도 네. 70%에서 80%로 늘었거든요.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런 걸 조사를 해봤더니 결국 그때 이제 좀 공포 정치, 사실 다른 이제 중국과의 관계, 뭐 외교적인 관계 이런 것들은 정말 아까 말씀대로 국회에서 하면 될 일인데 꼭 저기에 가서 전자레인지 참외 뭐 튀겨졌다 이런 식의 이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의 민심에 이제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진짜 지금까지 얘기했던 광우병, 먹거리 이런 문제였잖아요. 그리고 참외하면 진짜 성주 참외가 그때도 7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좀 선동을 한 것이 아닌가. 특히 이제 좀 전국 노래 자랑 같은 이런 좀 포맷을 취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되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저런 모습으로 좀 정치적인 선동을 한 것이 아닌가. 네. 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일본의 오염수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힌 영국 전문가를 향해서 돌팔이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을 일으켰는데 일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Or even 10 times as much water. 집권 여당이 매일 1리터씩 10리터씩 마셔도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는 돌팔이 과학자들 불러다가 발표하는 것, 그게 바로 국민을 우롱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랬더니 영국의 석학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공부 좀 하라라고 직격을 했다고 하는군요. 화면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과학적 수치를 말한 것이다.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과학적 수치가 뒷받침되지 않는 논쟁을 하지 말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다 따져봤더니 이건 기초 과학 지식만 있으면 저런 주장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권세진 기자님, 이거는 네. 어떻습니까? 이 영국 석학과의 공방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말을 뭐라고 했냐면은 이 수치를 얘기하면서 1리터 마실 수 있고 그 10배인 10리터까지 마실 수 있다. 이거는 네. 정말 수치잖아요. 거기까지는 인체에 해가 없다라는 수치를 제공을 한 거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걸 정치적인 수사로 이래도 괜찮다. 돌팔이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이제 돌아다니면서 정말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인 척하면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이분도 이제 약간 화가 나신 거는 같긴 한데 네. 이분은 뭐 마셔도 된다, 마셔라 뭐 이런 식으로 정치적 수사는 전혀 한 게 없고 정말 자기는 과학적인 수치를 댄 것뿐인데 이걸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뭐 사실 과학자들이나 학자들이 없는 얘기를 하거나 지어내거나 틀린 얘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네. 이것을 정치권에서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가 오히려 더 문제지 본인은 그 1리터, 10리터까지는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얘기만 했을 뿐인데 네. 이것을 선동한다고 이제 공격하는 것 이것은 본인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의 핵심은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자기 함정을 빠졌다고 봐요. 이제 그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관련된 부분을 처리수라든가 이제 식수 논쟁으로 끌고 간 것이 국민의힘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뭐 마셔도 상관없다.
근데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 핵 오염수를 마셔도 되는 거야? 이 문제를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셔도 된다라고 과학자를 데려서 식수 논쟁으로 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자기 함정에 빠진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다 보니까 야, 말도 안 되는 이런 논쟁으로 끌고 가는구나.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한 80몇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제 얘기는 마셔도 마셔도 된다라고 하는 식수 논쟁, 처리수 식수 논쟁으로 끌고 간 게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얘기를 하면서 이게 설득되는 것도 아니, 설득도 못 하면서 갑자기 어느 날 그 국민의힘의 당의 핵심 당직자 성일종 의원이라든가 의원들이 나오고 또 이런 과학자들 불러다가 어느 날 식수 논쟁으로 끌고 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괴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헤어나지 못하니까 온 국민이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뭐 예. 아니 뭘 제대로 토론회나 이런 거 하려면 제대로 좀 하세요 좀. 보면은 이거 말도 안 되는 토론회를 왜 혼내요? 저 박성중 대변인 저게 바로 궤변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쉽게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우리 피부과에서 요즘 많이 시술하는 보톡스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보톡스는 보툴리누스라는 균에서 추출하는 보툴리늄이라고 하는 독소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보툴리늄이라는 독소는 사람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굉장히 치명적인 독소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톡스를 그렇기 때문에 보톡스를 맞으면 신경이 마비돼서 죽는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국민들이 보톡스가 맞으면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 아는데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는 게 지금 선동하는 민주당의 방식입니다. 사실관계를 확대하고 왜곡해서 이거를 진실인 양 만드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모든 왜곡들을 이제까지 해왔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하고 과학자가 필요한 겁니다. 네. 민주당의 치명적 약점은 뭐냐면요. 과학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영국의 과학자가 내가 1리터도 마실 수 있다라는 것은 그건 비유를 한 겁니다. 네. 과학적인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마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치환시켜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일본의 발표 난 못 믿어. 우리 정부가 가서 조사해? 그것도 못 믿어. IAEA? 걔네들은 어떻게 믿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안함과 세월호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정부 발표를 어떻게 믿어?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선전선동으로 끌어가는 거죠. 한덕수 총리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아, 총리는 그건 그 정제된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총리가 과학적으로 정제되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럼 마셔. 만약에 거기서 공수해드릴까요? 마시게?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총리가 아, 저는 못 마시겠습니다. 그럼 봐봐, 총리도 못 마신다면서 지는 못 마시면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마시라고 해. 이런 식의 공격.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말장난 같은 게 선전선동 기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과거에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네. 그 과학적 근거라고 내세웠던 게 서울대 서모 교수님이었어요. 그 서모 교수님 막 그렇게 주장하시다가 이게 DNA에 위험할 수도 있어. 근데 2013년도에 본인이 아무런 문제가 네. 없어 라고 얘기했던 게 그게 저희 TV 공개가 조선과 됐잖아요. 인터뷰에서. TV조선이 특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그분은 싹 사라졌어요. 과거 광우병 때도 우모 교수라는 분이 나서서 광우병의 문제점을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쓱 사라져버렸어요. 그 특정의 한두 명,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한두 명을 가지고서 그것을 모든 국민에게 마치 그것이 과학적 근거인 양 이렇게 설파하는 것. 그게 선전선동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사드가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부분, 그게 이제 환경 평가로 드러났고 지금 현재 또 한 번 괴담이 퍼지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전 대표가 두 번이나 자진 셀프 출두를 했죠, 검찰에. 그러나 아직 검찰 관계자들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송 전 대표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느라 자신의 소환을 미루고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저 송영길을 소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나오셨나요? 수사는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완전히 엿먹이는 거죠. 9,700만 원. 1억도 안 되는 돈인데.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는 말은 일반 국민보다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한동훈 장관 말 맞다나 증거가 차고 넘치다는데
왜 못 부르고 있냐고요. 증거 조작의 달인 아닙니까? 송영길을 타켓을 해서 사냥을 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사냥개죠, 사냥개. 한동훈 장관이 태블릿 PC 증거 조작 의혹으로 변희재 씨가 지금 지속적으로 집 앞에까지가 데모를 해도 아무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저질 허위 괴담에 직접 가담하는 것을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 참 안타깝습니다. 송전 대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본인도 법조인 출신인데 혹시 혁신위가 어제 엊그제 출범하면서 돈봉투 의혹부터 짚어보겠다라고 해서 뭔가 조바심 느낀 건가요? 뭐 어떻게 좀 보십니까, 양금희 의원?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저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실제로 그 약속이 지켜져서 불체포 특권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다른 네.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그러면 불체포 특권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때 돈 봉투를 전달받았던 민주당의 20명 정도로 특정되는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방탄을 하는 뒤에 숨어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탄을 쓰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그 뒤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방탄을 할 수 있어. 이런 상태가 되다가 이게 벗겨졌을 때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다급함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송영길 대표의 어제 그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본인이 귀국할 때 거의 뭐 완전 귀국 어떤 영웅처럼 귀국하시면서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랬어요.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말하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그때 나는 몰랐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 과잉 충성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거든요. 그럼과 동시에 본인이 이제 휴대폰을 새 휴대폰을 낸 거를 깡통 휴대폰 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본인은 수사에 협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퍼포먼스를 2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나는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점들을 볼 때 지금 송영길 대표가 굉장히 다급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급하구나. 예. 자, 송전 대표 불체포 특권 포기를 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그럼 안 된다. 절대 반대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런 검찰 독재 정권에 불체포 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이런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검사와 맞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는 사람은 투항주의자라고 봅니다. 입법부의 견제 역할을 포기하자는 항복 문서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은 내려놨는데요. 더 적극적인 투쟁 의사로 이러한 프레임과 싸우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 그 대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이 윤석열 검찰총장 이 독재 정권 하에서 포기하자는 행위는 저는 투항적인 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불체포 특권을.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김종혁 위원께서는 어떻게 좀... 박 의원이 먼저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이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면면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봐야 돼요. 민주주의 역사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권의 남용, 그러니까 이제 옛날 왕정 체제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민주주의 과정에 넘어갈 때 국가 공권력을 가진 집단이 합법적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에 그것이 삼권 분립으로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법부는 독립을 이뤄주고 입법부에게는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을 통해서 입법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불체포 특권만이에요. 그러니까 행정권을 남용해서 결국은 검찰권이나 경찰권을 남용해서 의원들의 입법권 제한을 하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마지노선으로 만들어준 게 방어선으로 만드는 게 불체포 특권이란 말이에요. 네. 그것이 과거에 우리나라 독재 정권, 군부 정권에 민주당의 야당의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입법권으로서 여당을 견제하고 정부를 견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를 보니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 이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 봤을 때 이게 민주주의의 태행 아니냐, 과거의 권위주의 체제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독재 정권처럼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서 야당 의원들을 압박하고 탄압하고 하는 모습이 있을 때 과연 그러면 야당 의원들은 어떤 걸 가지고 싸울 수가 있느냐,
그러면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봤을 때 송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도 저는 뭐 대체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헌법에 나온 헌법적 가치거든요.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저는 저 송영길 대표가 나와서 뭐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그게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검찰이 돈봉투 사건을 만들어낸 것에 대한 의혹이 있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 뭔가 좀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얘기가 좀 있나? 그걸 그쪽으로 몰아가려는 무슨 얘기가 있나? 근데 그게 뭐 온 국민이 다 그 녹취록을 들은 상태여서 뭐 네. 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얘기하기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는 것은 투항주의자다. 그럼 이재명 대표는 투항주의자냐? 그랬더니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 프레임과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다. 그럼 다른 의원들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프레임과 싸우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시면서 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을 본인이 하겠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수없이 만약에 체포영장이 오면 아니, 그런 불체포 동의서가 오면 네.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으니까 갑자기 이걸 분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꼬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뭐.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 뭐 전직 대표이기도 하죠.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예. 그 대장동 사건으로 그냥 막 색칠이 돼 있는 거죠. 피해자인 거예요. 사실은 조국이 당하는 거나 이재명이 당하는 거나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것을 그걸 자꾸 방탄국회라고 하니까 그래 나 다 내려놓겠다. 그런 무저항 정신으로. 간디 같은? 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참 뭐 그럴 수밖에 눈물 없는 나는 거죠. 권세정 기자님, 무저항 정신, 눈물 나는 거다, 간디 같다, 평화주의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네. 어떻게 좀 조금 많이 앞서 나가신 게 아닌가. 전 당대표까지 하신 분이 사실 이게 뭐 조국 전 장관이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는데 당하고 있다 이런 논조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여기서 또 하나 짚어볼 것은 그 무저항이라고 했는데 사실 송영길 전 대표도 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더 적극적인 투쟁을 하겠다는 의사다 이재명 대표가. 그랬는데 이게 또 어떻게 무저항 간디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는지 저도 이 점이 약간 그래서 무저항 하니까 이제 사회자도 그럼 혹시 이제 근데 거기서 맞다고 얘기할 줄은 몰랐을 것 같아요. 간디라고 하는데 네 맞아요 이럴 줄은 몰랐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이제 간디에다가 이렇게 좀 비교를 했나.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정청래 의원이 전 장관을 드레피스 사건에 이제 비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로 드레피스는 죄가 없는데 만들어서 다 갖다 붙인 거였잖아요. 그런 것하고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없는데 사실 뭐 사람들이 다 잘 아는 얘기다 보니까 드레피스건 뭐 간디건 그래서 자꾸 이제 비유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위인들의 비유를 하는 건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본인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 한번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서약합니다. 국민의힘으로 정치 검찰로서의 부당한 권력 행사 얼마나 더 할 것인가 이런 문제하고 달려 있는 거거든요. 예. 불체포 특권은 입법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다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저는 케이스마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쓰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고요. 일률적으로 모두 불체포 특권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성급한 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식을 어제 가졌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우원식 송갑석 의원의 목소리를 확인하셨지만 케이스마다 다르고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물론 앞서 박성준 의원께서도 뭐 역사적인 걸 한번 따져봐야 된다, 그런 걸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그때랑 지금이랑 좀 야당 입장에서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때처럼 독재 정권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도 이제는 포기해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게 뭐 국민의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검찰과
죄송합니다. 검찰과 민주당이 굉장히 각을 세우게 된 계기를 저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지난 정부 때 조국 수사가 시작되면서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검찰하고 각을 세우는 대립의 구도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사실들을 보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든지 송영길 대표의 돈 봉투 관련된 리스크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민주당은 검찰을 악마화하면서 자기들의 부정과 부패, 내로남불이라고 하면서 씌워져 있는 프레임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지금 계속 검찰하고의 각을 세우는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무고한데 아무 죄가 없는데 검찰이 독재가 아니면 뭐 죄를 만들어서 수사를 한다.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나왔던 모든 내용들을 보면 검찰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수사한 일도 없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 잠깐 자막에 나가잖아요. 그 여당의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했는데 112명 중에서 93명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당에 그래도 인식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정치 쇼잉 아니겠습니까? 이건 보면은.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돌아보는 게 아니라 정적인 어떤 수사라든가 정책 행위를 통해서 야당을 압박하는 카드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여당 안에서의 당론이라든가 공론도 제대로 못 모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건 112명 중에서 94명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차이인 거거든요, 이건요. 그게 어떤 과정이 있어서 그 뭐 해외 출장을 가 있는지 뭐 그런 개인 사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잘 몰라서 이렇게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만 박 의원님 말씀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중요한 불체포 특권 헌법에 보장돼 있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불체포 특권을 이재명 대표는 왜 포기하겠다고 그럽니까? 그 이전까지는 왜 그렇게 결사적으로 그것을 수호해야겠다고 하다가 왜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왜 본인에 대해서만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본인이 입장을 바꿀 정도로 생각이 굳어졌다면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분명한 건 불체포 특권은 그리고 면책 특권과 같은 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그 제기되는 특권들은 그 모든 국민들이 야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왜 그런 특권을 가져야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해오셨고 그리고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었어요. 헌법에는 존재했지만 의원들 스스로도 아니 난 그거 적용 안 하고 내가 직접 갈래 그냥 가서 영장실질심사 받을래 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실제로 국회에서 지금까지 8건 중에서 이재명 대표권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4명이 전부 다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문화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걸 다시 살린 게 이재명 대표세요. 그래서 자기 당 4명을 본인을 포함해서 4명을 다 방탄 국회로 이것을 방어해 놓고서 이제 와서 갑자기 7, 8월 달이 돼서 또다시 방탄 국회를 여는 것들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오니까 나 불체포 특권 포기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그러려면 다른 의원들에게도 대표로서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잠깐만 박상준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들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장실질심사가 생기기 전에는 사실은 불체포 특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영장실질심사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사실은 바로 체포가 되는 게 아니라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우리 판사 앞으로 갑니다. 가서 체포를 하게 될지 않게 될지 이 모든 부분은 판사가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이런 제도로 보완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하는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게 굳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본인이 죄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은 거면 안 왔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아니면 도주할 우려가 없다면 체포를 안 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현재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죠. 김 의원이 이런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연말에는 보유하고 있던 예금으로 코인을 매입한 뒤에 이듬해 초에 다시 현금화하는 거래를 반복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 잠깐 함께 보실까요? 자,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비썸 계좌에서 90억 현금을 이용해서 코인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1월 달에 코인을 다시 팔죠. 그래서 50억 원을
현금화 시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도 마찬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화면 바꿔보시죠. 2022년 12월 31일 또 연말에 10억 현금으로 코인을 매수하고 이듬해 바로 1월 달에 코인을 팔아서 다시 코인을 샀던 10억 원을 현금화 시킵니다. 연말에 고공직자 재산 신고가 있습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코인은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악용해서 김남국 의원이 저런 식으로 자신의 재산을 숨겨왔다는 것 아니냐, 권세민 기자님,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신고 기준이 12월 31일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꼭 뭐 그때만이 아니라 계속 거래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와중에서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 투자하고 여기 뭐 투자하고 이런. 근데 딱 걸렸기 때문에 그때 이제 좀 팔아놓고 이제 숨겼을 텐데 이분이 이제 또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일정 금액 이상 거래 신고제가 실시되기 직전에 굉장히 많은 거래를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시점을 다 맞춰서 이렇게 했다고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검찰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좀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의원들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또 뭐 어떻게 좀 조사를 해서 결국은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하나 이건 좀 김남국 의원 건을 떠나서 좀 국민의힘이 가상조사과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재산 공개에 대한 어떤 동의서도 제대로 좀 제출하고 있지 않고 또 특히 이제 제가 민주당의 대변인인데 김기현 대표 아들의 가상자산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가 정확하게 이걸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김남국 의원에 대한 그 들이댔던 잣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기현 대표 아들이 왜 그 가상자산 관련된 그 임원이었고 어떻게 된 건지 소상하게 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 김기현 대표는 여기서 숨어 있는 모습은 저는 온당하지 않다. 양금희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네. 야, 박성준 의원님께서 하시는 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당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달라. 적극적으로 제가 대응해서 말씀드리자면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재산을 숨기기 위해서 본인이 변호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의 맹점을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 날은 통장을 비워놓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연초에는 다시 현금화해서 통장에 돈을 가져다 놓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는지 문제가 안 되는지를 충분히 알면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본인의 재산을 숨기려고 했던 의도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들은 아마 검찰의 조사를 통해서 저는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안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6월 말까지 코인에 관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의원님들 다 신고하시고 계시고 하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뭐 이것도 이제 물타기의 일종으로 김기현 대표의 아들 이야기를 꺼냈는데 김기현 대표의 아들은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샐러리맨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샐러리맨이 아니고 주식을 취득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된 경우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경우는 주식을 1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김기현 대표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물타기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남국 의원과 조국 전 장관 그리고 몇몇 친 이재명계 의원들의 신당 창당설도 슬그머니 또 총선이 다가오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이미 무소속 의원이 돼버렸고 그리고 조 전 장관도 출마를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글과 뭐 사진들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또 두 사람이 굉장히 가깝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아주 좋아한다. 이런 과거 사진도 영상도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혹시 두 사람이 또 몇몇 의원들과 함께 신당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과거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닌 동안 대학원 다닌 동안 교수님 수업을 꼭 듣고 싶었는데요. 실제로 수강 신청까지 2번을 했었어요. 나중에 교수님 청강을 해도 될까요? 아유, 환영합니다. 우리 따로 풉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제가 머리맡에 계속 두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조국 교수님한테도 문자로 교수님 기도하면서 맨날 잔다고 교수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자, 저렇게 해서 뭐 저 영향도 있어서 공천을 받기도 했는데 어찌됐든 신당 창당
가능성 있습니까, 박성준 의원님? 민주당 제가 볼 때는 0입니다, 0. 신당 창당이라는 게 어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그런 얘기를 해요, 정치에서. 의원 한 사람 손잡기도 어려운 거예요. 한 사람 같이 가기도. 근데 마음 맞추기도 어렵다. 그렇게 어려운 거고.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정치적 에너지와 정치적 비전을 제시해주고 국민의 마음을 잡아야 되는 건데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정성호 할 얘기가 의원도 없네, 이거는. 정성호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아마 신당 창당은 불가능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목소리 한번 잠깐 들어보고 국민의힘 쪽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국이 김남국과 손을 잡고 친 이재명을 외치는 사람들과 함께 신당을 창당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뭐 김남국 의원은 제가 굉장히 잘 압니다. 사실은 잘 알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운데 우리 김남국 의원이 뭐 그렇게 할 분은 전혀 아니죠. 사실. 아, 그래요? 그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네. 본인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까? 저는 뭐 김남국 의원이 그 창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으로 보고요. 그동안 김남국 의원의 정치적 행보를 쭉 지켜보면은 사실은 소신을 가지고 창당을 통해서 큰 아젠다를 국민들에게 제시하면서 가시밭길을 갈 만한 사람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김남국 의원은 제가 봤을 때 권력을 따라다니는 해바라기 정치인 같은 그런 느낌을 사실은 개인적으로 인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를 받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총선 다가오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핫한 인물들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이 사람 순서인데요. 첫 번째 인물 바로 만나보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지금 이재용 회장이 2030 엑스포 부산 유치전에 윤 대통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몇 장의 사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함께 사진 보실까요? 자, 최태원 회장 다리 다쳤는데 목발 짚고 지금 함께 파리에 가 있죠. 그래서 그 목발을 함께 들고 사진을 찍은 모습도 화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이 더 화제가 되는데 이재용 회장이 가수 싸이 씨와 굉장히 반갑게 포옹을 하는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친분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지는 그런 사진이죠. 권세진 기자님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꽤 가까워 보이는데 친분이 좀 있습니까? 이재용 회장이 저런 얼굴을 보인 게 그렇게 흔치는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활짝 웃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분이 근데 이제 사실 접점이 있는 건 아니고 뭐 싸이 씨가 네. 뭐 삼성의 뭐 모델을 뭐 크게 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딱히 접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두 분 다 뭐 우리나라에서 각자 분야의 가장 큰 셀럽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뭐 아주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자 분야에서 가장 최고의 사람들이 간 거잖아요. 네. 그리고 비교적 젊은 편이고 그리고 이 두 분은 경제인이고 이제 연예인이기 때문에 지금 정권의 뭐 정치적인 뭐 이런 것과도 상관이 없이 여기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반갑게 느껴졌을 수가 있고 네. 이 부분이 이제 또 다른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좋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이재용 회장뿐만 아니라 최태원, 정의선, 구광모 등 4대 총수들이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이들이 가서 뭘 할까 너무 궁금한데 과연 가서 하는 역할이 있을까? 그럼 어떤 도움을 윤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궁금한데요.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됩니까? 가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고 해야 되나? 네. 사실 제가 20년 전에 워싱턴 특파원을 했었는데 네. 그때 그 휴일날 같은 때 그 골프를 치러 나가다 보면 외국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조인을 해서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샘성? 샘성? 네. 삼성? 처음 하는 말이 삼성이에요. 삼성?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야 니네 말이야 뭐 그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는데 그 해외 여행 가보신 분들은 다 느낄 거예요. 뭐 로마에 가도 그렇고 어떤 세계 관광지에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걸려 있는 우리 그 삼성, 현대, LG 뭐 우리 기업들의 저거죠. 그런 광고들. 광고판. 저런 거 있네요. 네. 그렇게 나오고 있네요. 사실 그런 거 보면 그 어떤 자부심 같은 게 느껴지는데 저분들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장님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회의장님이 가셔도 다른 나라 그 원수 만나기, 그 대통령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분들이 가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다 만나려고 할 거예요. 왜? 아니, 대통령이 자기 나라 국민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되는데 투자 유치해야 되니까 삼성, 현대, 무슨 LG, SK 그 총수가 왔다. 그럼 안 만나겠습니까? 당연히 만나겠죠.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가서 대통령과 함께 띄워주는 것.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부산 엑스포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한류, K-팝, 뭐 쌀씨 그래서 갔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업인들, 대통령 어떻게 보면 이제 총력전을 펴고 있는 건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성과가 맺어지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평창올림픽 유치전에서도 사실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도 큰 역할을 했었죠. 그때를 떠올리면서 이번 2030 엑스포 역시 부산에서 유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과거 모습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날들어 수고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이렇게 만든 거고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전체 분위기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합쳐서 된 거지. 나는 아직 조그만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조그만 부분이라고 아마 본인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막은 운이라고 나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 어찌됐든 5개월 뒤면 결과가 나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 만나보시죠. 두 번째 인물은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인데 자, 사우디 이적설이 나왔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대표팀 주장도 맡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5일 자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400억 원이 넘는 연봉을 주겠다라고 했지만 손흥민 선수는 내게 돈은 중요하지 않다. 돈이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돈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본인이 얘기했고 평가전 직후에 사우디 이적설에 대해서 일축했습니다. 아직 EPL에서 할 일이 많고 또 좋은 기억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고 싶다. 물론 EPL에서도 돈을 굉장히 많이 받죠. 손흥민 선수는 실제로도. 권선희 기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사실 지금 손흥민 선수가 지금 받는 연봉보다 한 2배 이상을 이제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적료도 한 800억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흔들릴 만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호날두가 또 사우디 리그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도 약간 손을 뻗친 것 같고 그쪽에서도 좀 희망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호날두 같은 선수하고는 달리 손흥민은 아직도 더 이제 갈 길이 많은 선수고 그리고 EPL에 있는다는 거 우리나라에서 사실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렇게 굉장한 저기를 보인 게 사실 처음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실 저기 토트넘은 우리 팀 거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돈을 쫓아서 사우디로 간다면 사실 굉장히 좀 본인의 입장에서도 이게 돈 한 뭐 2배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그러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래서 참 이제 국민들이 아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굳이 가지 않더라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은 성적 더 기록하면은 나중에 언제든지 뭐 호날두 선수도 40 다 돼서 갔으니까 더 좋은 조건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게 사우디 리그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갈 필요는 없다는 게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합니다. 손흥민 선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아직 그 리그에 갈 준비가 안 돼 있고 저는 프리미어리그가 좋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성룡 형이 한번 그때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은 중국에 가지 않는다. 지금은 뭐 돈은 중요하지 않고 저한테는 또 축구의 자부심, 제가 좋아하는 리그에서 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직도 해야 할 숙제들이 많기 때문에 잘 돌아가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국 공안 수사를 받고 있는 그리고 구속까지 되어버린 손준호 선수에 대한 걱정도 손흥민 선수는 잊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준호랑 엄청 가까운 사이고 어릴 때부터 같이 호흡을 맞췄던 친구여서 그 전까지도 사실 연락을 되게 자주 하고 지냈었는데 문자를 보내도 결국에는 답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더 걱정하고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준호 선수와 뭐 준호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 하루빨리 준호가 좋은 결과를 얻고 다시 팀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권세진 기자, 손준호 선수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손준호 선수가 지금 중국에서 구금이 돼 있잖아요. 네. 구속이 됐습니다. 벌써 이제 그냥 이제 잡혀간 것이 아니고 구속이 돼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잘못을 했다, 혐의가 뭐다 이걸 중국 정부에서 전혀 밝히지를 않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을 이제 떠들썩하게 한 게 이 손준호 선수가 있는 그 팀이 지금 그 승부 조작을 하고 뭐 뇌물을 받고 뭐 저기 엔트리를 뽑았다 뭐 이런 식의 감독이 지금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 중간에 이제 손준호 선수가 참고인이 된 적이 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때 뭐 좀 자리에 없었나 이런 빌미로 이제 끌고 갔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그냥 여기에 있다가 또 구속까지 됐는지 어떤 저기가 있는지를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중국 변호사도 이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손흥민 선수가 좀 언급을 해준 게 굉장히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이 왜 그랬는지를 저렇게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손준호 선수가 지금 딱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가대표고요. 굉장히 기량이 뛰어난 미드필더고 그리고 근데 이제 좀 그런 음모론도 있죠. 중국에서 굉장히 한 5손가락 정도의 연봉을 굉장히 많이 받는 선수기 때문에 좀 엮인 게 아닌가 좀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좀 중국이랑 지금 뭐 우리가 사이가 그런 건 둘째치고 이렇게 좀 무고한 선수에 대한 만약에 무슨 죄가 있거나 뭐 있다면은 정확하게 이제 수사를 받으면 될 일이지 이런 식으로 알리지도 않고 이건 좀 문제가 좀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전 총리이기도 하고. 자, 신문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유학 생활을 마무리를 하고 곧 아마 한국으로 들어올 텐데 해외에 있는 개딸들이 이낙연 독일 강의실에서 깨진 수박 현수막 들고 난입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바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저런 것들입니다. 저런 깨진 수박 현수막 들고 가가지고 지금 해외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보고 있는데 사실 좀 부끄럽지만 어쨌든 이재명 괴롭히지 마라라고 큰 소리로 얘기를 한다거나 또 수박 챌린지를 한다거나 하는 모습들을 국내에서만 보여주는 것도 부족해서 해외에 있는 이낙연 전 대표를 찾아가서까지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될지요? 그 박성준 의원님. 이제 정당에서 이제 활동한다는 거 아니면 뭐 정치인을 어떤 지지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가 걸어온 어떤 정책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가는 모습일 때 민주당이 하나된 힘으로서 만들어내는 것이지 누구를 배제하고 어떤 정책 노선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뭐 상당히 비난하는 수위가 저 정도 되는 것은 참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그 정치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자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가 꼭 그런 표현을 하고 싶다도 자제하면서 오히려 같이 가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인 것이지 저런 모습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이틀 뒤 24일 날 이제 귀국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틀 뒤면 이낙연 전 대표 들어옵니다. 아마 공항에서도 엄청난 인파들이 좀 몰릴 것으로 보여지고 뭐 지지자들도 갈 테고 개딸들도 가서 또 시끄러워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지켜보고 들어오면 어떤 멘트를 하는지도 저희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 넘어가시죠. 자,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를 통해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병원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를 조사를 했습니다. 2,000명에 달하는 영유아가 그런 상태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 감사원이 이 중 20건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확인을 시켰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드러난 겁니다. 권세진 기자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2,000명 중에서 20명은 어떻게 된 건지 분명히 병원에서 출산 기록은 있어요. 근데 이제 출생 기록이 없어요. 이것을 이제 다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경찰이 이제 다 찾아가 보니까 한 집에서 분명히 낳은 기록이 있는데 아이는 없는 겁니다. 출생 기록도 없고 뭐 출생 신고 안 하고 뭐 이런 집들도 뭐 더러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 소재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이제 수색을 했는데 냉장고에서 이제 냉동실에 영아 시신 2구가 나왔는데요. 둘 다 이제 본인이 옛날에 뭐 이제 설해마을에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 정말로 이 부부의 아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미 아이가 셋이 있는 부부였고요.
더 이상 나와서 키울 저기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뭐 영아 유기 사례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여태까지. 근데 그런 것보다 이제 냉장고에 넣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기를 하면 뭐 DNA나 이런 걸로 이제 범죄 사실이 특정이 될 게 분명하니까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은 들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경찰 그렇죠.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2,000명 중에 20명을 조사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벌써 물론 이렇게 나왔고요. 1980명을 조사한다 해도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그리고 이제 아동학대라던가 뭐 네. 이런 일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제 출생신고 해놓고도 학교도 안 보내는 이런 집도 많았는데 어떻게 요즘 같은 세상에 이제 출생을 했는데 사망 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아이가 없어졌다. 이런 식의 이거는 사실 뭐 출생률이 이제 줄어들면서 이런 일이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이제 어디 가서도 있을 수 있는 이게 사실 수원의 뭐 아파트 이런 데서 좀 일어난 일이지만 어디 또 굉장히 외진 곳에 가면 더 많을 수도 있다. 이것을 좀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이 사건 자체가 경악이고 경악을 금치 못하죠. 충격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 못지않게 좀 봐야 되는 게 이게 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죠? 아니 2015년부터 8년 동안에 무려 2,000명이나 되는 애들이 출생을 했는데 출생 신고를 안 했다. 그럼 보건복지부는 도대체 뭐 한 겁니까? 아니 그럼 보건복지부가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감사원 감사가 없었다면 네. 그냥 놔뒀을 겁니까?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사건과 더불어서 도대체 보건복지부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확인을 하고 뭐 경찰이나 관계기관에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았는지 무슨 시스템의 결함이 있었던 건지 그것 자체도 이번에 보충되지 않으면 또 반복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지자체 관계자들과 이웃 주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죠. 출생신고는 안 돼 있는 아동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내가 조사 나가고 내가 확인이 안 돼서 수사를 한 거예요. 가족은 없어. 아니 내가 태어나자마자 살해를 했으니까 가족인 줄은 아무도 모르시겠죠. 야 아파트 A를 나와서 죽였대 이래서 그 소리는 올라가고 제가 지금 뛰쳐나온 거야.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집에 신생아 시신이 두고가 있었던 이 집에 남편도 있고요. 초등학생, 뭐 중학생, 자녀도 셋이나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것 또한 충격적입니다, 권찬영 기자님. 그렇죠. 이제 진술에 따르면 이제 남편은 이제 임신한 건 알고 있었는데 우리 네. 뭐 이제 너무 이제 더 이상 여력이 안 되니까 그냥 낙태를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믿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아이가 2명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그 병원에서 집에 데리고 와서 죽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병원 근처에서 죽여서 이렇게 넣어놓은 거고. 그렇다면 이제 남편이 모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공범이 있는 게 공범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솔직히 또 아이들이 있었다,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니까 이 아이들이 받을 충격도 지금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 사람들 말로는 그냥 평범한 집이었다. 그리고 뭐 사람 좋고 뭐 다 잘 지내던 집이었다라고 증언은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좀 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참 아침부터 너무 힘든 뉴스가 쏟아져서 좀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합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타닉 호의 잔해를 둘러보기 위해서 관광에 나섰다가 실종된 그 관광 잠수정 관한 소식인데요. 왜 실종됐을지 여전히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확실한지 실종의 단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좀 특이한 사진이 있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백억 원으로 추정되는 저 잠수정을 조종하는 그 스틱이 바로 38,000원짜리 무선 게임패드 조이스틱이었다라는 게 미국 CBS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그 보도가 나왔는데 과연 저게 사실일까 좀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걸로 운전이 가능합니까? 실제 저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뭐 저도 저런 걸로 철권도 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락은 할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아날로그거든. 손으로 누르고 뭐 돌리고 이런 거거든요. 저게. 그래서 이제 근데 게임을 할 때야 뭐 좀 안 되더라도 그렇게 뭐 생명의 지장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뭐 되게
그 첨단 기기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저 회사는 좋은 회사입니다. 굉장히 이제 기기를 만드는. 그랬는데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심해로 들어가는 저런 첨단 기구에 저것이 들어있었다는 것도 신기한데 이게 이제 무선이면은 사실 고장이 잘 안 나요. 근데 이게 블루투스라는 겁니다. 심해에 들어가는데 블루투스가 끊길 수도 충분히 있죠. 게임을 할 때도 이 설명서에도 가끔 끊김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어요. 분명히. 네. 그런데 저런 것을 이제 저 기구에 넣고 저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 거기도 좀 이제 좀 철저하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기 조이스틱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조정을 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저런 유형을 가지고 무선으로 조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고요. 근데 저 조이스틱의 성격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기계냐면 저걸 자주 쓰게 되면 굉장히 마모가 심해 가지고 사실 컨트롤상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종류의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심해에 저런 관광을 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아마 관광을 갈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에 대해서 미리 굉장히 많은 안전 장치들이 필요했을 텐데 그것이 제대로 돼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들의 실종된 이후에 이제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이 이제 골든 타임이 마지막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지금 쿵쿵쿵 하는 신호는 감지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게 생존 신호가 아니냐란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저분들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기를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에 성공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토막통 여기까지인데요.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이 조금 전 검찰에 소환 통보받고 검찰로 출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물론 출석을 할 때 언론을 피해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영상이 촬영된 거는 없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박영수 전 특검이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상황은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